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0일 화요일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생각보다 약하죠. 네, 장 초반에는 좀 기세 좋게 출발을 했었는데 장중 최고 5363선까지도 갔었습니다. 근데 현재 5310 0.23% 소폭 상승한 채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역시 장 초반에 기세 괜찮았는데 하락 반전 좀 빠르게 하면서 낙폭을 키우다가 지금은 0.95% 하락 1116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 호흡해 주시고요. 두 분 바로 모셔봅니다. 글로벌 시황맨 명성님 모셔보겠고요. SK증권의 이재규 PB 차장 모셔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어떻게 서로 네, 예전에 아시는 사이시라고? 제가 네. 너무 좋아하는, 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차장님. 어머나. 네, 예전에 훈훈하다. 어떤 증권사에서 한번 네. 진행자로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앵커님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오. 곳에서 방송국에서 이제 자주 뵙는데 네. 저를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흠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네, 여기서 고백하는 거죠. 예, 서로. 감사합니다. 네, 서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을 할 텐데. 네. 자, 오늘 시장 얘기 좀 바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도파민에 쩔어졌구나. 약간. 오늘, 뭐 시장이 이렇게 좀, 그래? 재미가 없다. 네. 뭐 이런, 물론 변동성은 있었지만, 일단 후반에 지수 요 상승폭을 보면서, 뭐 상승 유지한 것만 해도 코스피 기준으로는 뭐 괜찮다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도파민에 좀 익숙해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두 분의 소감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부터? 사장님? 네, 네. 일단 뭐 장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좀 좋게 시작을 했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양시장 다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틀 동안 반등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이 좀 나왔고,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음봉이 나오는 것은 갭상승이 나왔다라는 가정하에 전제하에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방산주라든지 조선주 같은 기업들의 주가림이 좀 좋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산업재 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뭐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약간 이제 우량한 종목이라기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좀 자금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도 좀 올라왔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좀 변동성이 잘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딱히 의미를 많이 부여할 만한 일들은 제한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또 특징적인 업종, 종목들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명성님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되면서 이제 계속 앉으시는 게 어때요? 에? 그건 아니고요. 일단 뭐 오늘하고 목요일날 나오게 됐는데 네. 약간은 좀 제가 다른 분들 뭐 이제 차장님도 그렇고 장렬 본부장님도 그렇고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내가 저기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글로벌 시황맨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시는 분들은 좀 보셨을 텐데 새벽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상황이랑 한국 상황을 좀 연결해서 조금 풀어드리면 어떨까 너무 이런 생각을, 좋습니다. 네, 좀 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다시 되짚어 봤을 때 네. 저는 그 오늘 새벽에 그 미국 증시를 정리를 하면서 약간 좀 흥미로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사실 되게 좋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나스닥이 상승했으니까. 올랐고, 네. 엔비디아 많이 올랐고 네. 그랬는데, 다우 또 사상 최고치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마이크론이 요즘 못 가요. 네, 마이크론도 그렇고 샌디스크도 못 갑니다. 네. 네, 그 종목들이 사실 내러티브나 이제 시장의 EPS 전망치나 이런 것들로 따지면 계속 가는 게 원래는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게 빅테크의 캐펙스였고 그 돈이 결국 흘러들어서 당연히 마이크론, 뭐 엔비디아 이런 쪽으로 흘러들어갈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속 기대감을 가지셨을 텐데 네. 뭐 물론 이게 약간은 좀 내러티브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져간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마이크론이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이유들을 좀 빼놓고 보면 네.
그만큼 조금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는 좀 노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뭐 내러티브도 완벽하고 EPS도 완벽하기는 한데 아니 미국의 마이크론 못 갔는데 요거를 계속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국장에서도 조금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반도체로 향하던 그런 수급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설 연휴도 있잖아요. 네. 아 이거 어디 가야 되지 하다가 조금은 몸이 좀 가벼워진 그런 섹터로 이제 다음 섹터를 계속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어쩌면 우리가 AI에 계속 꽂혀 있었을 때 보지 못했던 그런 섹터 쪽으로 시장이 조금씩 눈을 돌리고 있는 게 최근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또 힌트를 찾아주셨는데 얼핏 생각할 때는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에 이제 점유율을 뺏기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못 갔으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네. 그게 약간은 우리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쵸. 좀 이제는 네. 같이 동반해서 조금은 힘겨워한다. 네, 뭐 이런 그래서 쪽으로 해석을 하셨네요. 제가 조금 그 마이크론만 안 올랐으면 사실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샌디스크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어. 네, 근데 같이 못 가더라고요. 샌디스크가 워낙에 지난달까지 정말 화려한 주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요런 거를 이제 핑계 삼아서 반도체로 향했던 수급이 이제 다른 쪽으로 뭔가 트리거를 좀 찾는구나.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앞으로 빠진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 이제 쉬어갈 때가 돼서 다른 섹터도 우리가 좀 봐야 될 시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두 분의 오늘 시장의 관전평을 들어봤습니다. 짜자님이 다양한 뷰도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두 분 나오시니까 뭔가 이렇게 화면이 환해졌다고. 네, 아우, 우리 많이들 앵커님 좋아해 덕분에. 주시네요. 근데 이게 참 어. 저는 이런 구도는 사실 굉장히 실험적이라고 생각을 아니 하거든요. 저희 지난주에 개편하면서 새롭게 맞아요. 좀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요게 장단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네. 장점이 물론, 뭔가요? 물론 장점이 없어요. 장점이 뭔가요 지금? 예. 불편하시군요. 아니 불편하신가 너무 봐요. 좋습니다. 제가 좀 너무 떨어질까요 좋아요. 이렇게? 예. 아니 앵커님이랑은 좋은데 그냥 구도가 요게 물론 약간 적응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찾은 장점은 이렇게 두 분의 대화가 또 티키타카가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뭐 좋죠. 네. 좋습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그렇지 좋습니다. 저는.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점심? 저요? 저 짬뽕 짬뽕 먹었습니다. 네, 맛있는 것도 드셨군요. 예. 좋습니다. 자, 이상하네요, 이렇게 좀. 네. 장점을 찾아가면서 네. 시장 얘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휴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 연휴인데 보통은 우리가 연휴하면은 이제 룰처럼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다. 이게 마련인데 만약에 차익 실현 하고 가실 거면은 내일까지 팔아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이제 D-2니까 그러니까요. 내일 수요일까지 팔면 조금 이제 정리를 금요일에 하셔야겠죠. 네. 출금할 수 있는. 그러면 내일까지는 조금 이렇게 뭐 약간의 변동성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서 수급적인 부분도 분석 좀 해주세요. 네, 뭐 일단 네. 뭐 용돈을 주거나 필요한 자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겠죠. 네. 하지만 그렇게 급한 자금으로 매매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뭐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이틀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어제 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이 나오는 게 저는 이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다우존스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본다라면 가치주 쪽으로도 자금이 좀 넘어온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뭐 KB금융이라든지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좀 이야기 나눠봤던 것 같은데 어제가 맞나요? 어제. 소비주. 소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 자금이 좋죠.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페노션이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좋고요. 오늘 HMM도 자금이 오랜만에 좀 들어왔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로감을 좀 느끼는 쪽에서 자금이 좀 이동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큰 흐름으로 보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완전히 좀 훼손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2026년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ROIC라고 하는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HBM 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낸드 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을 비교해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
2026년도에 D램 쪽에 대한 공급 부족률이 2026년도 기준으로 요거 지금 화면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네.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제가 빠르게 작성을 하긴 했는데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종이를 들고 와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네. 네 여기는 없는데 제가 좀 이따 뭐 여기 눈에 보이면 말씀으로 말씀 일단 드려볼게요. 해주세요. 네.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D램 같은 경우 보여주시죠. 2026년도에 공급 부족률이 지금 4.9%. 그리고 이제 2027년도가 되면 공급 부족률이 2.5%인데 기존에는 3.3%에서 1.1% 정도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늘었네요. 근데 여기서 가만 보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여기 지금 3.3%에서 4.9%라고 한다면 3.3% 대비해서 50%가 넘게 늘어난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낸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급 부족률이 4.2%, 2.1%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뭐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조금 탄탄한 흐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게 메인인 건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옆에 다른 종목군들 뭐 최근에 엔터주들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한데 연휴 이후에 또 우리가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 나름대로 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일 같은 경우는 키옥시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 뭐 다음 주 엔비디아, 다다음 주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저는 멈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반발력이 만들어지는지 여부가 우리나라 시장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보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오늘 이제 중소형주들이나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연휴를 앞둔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듣는 와중에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땡땡땡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어떻게 됐는지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코스피가 막판까지 조금 밀어내는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 1%대 하락, 이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맨께 요거는 좀 넘겨볼까요? 네, 시황. 마감사가 어떻게 되나요?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네.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네요. 네. 5,301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게 마무리에 더 좀 민 것 같아요. 그러네요. 분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네, 막판에 조금 더 네.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오늘은 1%대 하락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 정도의 하락과 이 정도의 상승은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아프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재미가 없다 정도의 그런 심리를 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수급 한번 보면은 이제 코스피 최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을 판단을 할 때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보다 기관의 수급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코스피 수급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 상승 반대로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형주도 조금 조정을 받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파란불이 들어왔고 현재 일부 종목들만 특히 금융주 삼성물산, 신한지주 이렇게 배당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금 재미없다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던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코스닥에서 특히나 오늘 3천당 제약이 좀 많이 밀리는 가운데 바이오 종목들의 부진이 조금 뼈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쪽에서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확실히 그 차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 뭔가 이제 연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도 느껴진 게 연휴가 지난번이 되게 길었잖아요. 지난 그 추석 연휴. 그렇죠. 추석 때가 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랬죠. 이번보다도. 그래서 그때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때 연휴를 앞두고 한 주 동안 5조 원의 순매도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어제랑 오늘이랑 합치면은 개인 투자자가 한 5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랑 지금의 지수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랑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에 대한 관심도 다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거 뭐 수요일부터 팔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일단 조금 더 거칠게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가만히 두고 보면은 작년 11월이랑도 되게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11월에도 유동성,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오고 그리고 이제 시장 충격이 암호화폐 대규모 청산으로 일어나서 클라우드발 AI 소음이 있었는데 지금 2월에도 사실 이 변동성이 시작됐던 초창기가 캐비넛이 지명 이후에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됐었고 대체 자산의 대규모 청산 여기는 대체 자산이라고 써져 있는 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과 은까지 함께 청산이 일어난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발 AI 소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는데 지금 보시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많다는 건 장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부담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청산이 일어났을 때 신용잔고 급증은 항상 언제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뭐 미국 증시 볼 때 빅스 지수 많이 보는데 코스피에서도 V 코스피라고 변동성 지수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46, 44, 52 빅스는 20을 기준으로 우리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40을 기준으로 V 코스피 30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 2월 들어서 네. 주요국 가운데 변동성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이런 변동성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럼 이 변동성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과열권에서 급등락이 크게 일어나는 거는 KB증권에 따르면 일반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예, 이 그 변동성 이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어떤 EPS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시장에서는 일단 지금은 조금 매매를 줄이고 조금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분석도 이렇게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네. 만약에 정말 작년 11월에 오버랩이 그대로 된다면 그때 당시에도 이제 로봇주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때 반대로 올라왔던 게 경기 민감주 그리고 여기 최근에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주 바이오는 조금 모르겠어요. 바이오는 그때랑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때의 소외주 상승이 지금 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명성님이 이제 작년에 11월 뭐 가을 그쯤과 좀 오버랩되는 현상이 있다. 그 말씀, 의견 또 자료에 대해서 근데 그때하고는 이제 불장의 어떤 그쵸. 정도가 좀 네. 다르지 않나라는 의견도 주고 계시는데 암살자님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SK증권 제가 보고서 중에 읽었던 게 있어서 마침 또 차장님 저희 SK증권에 SK증권. 또 예. 몸 담고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네. 지금 연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 설 연휴 장기 휴장을 앞두고 우리가 팔려고 하는 건 뭐 연휴 기간에 돈이 좀 필요하다. 물론 요것도 일부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데 이렇게 장이 열리는 와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죠. 이제 맞습니다. 대응이 안 되니까 팔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그냥 아예 다 팔고 가는 게 아니라 안전한 실적주 위주로 오히려 남겨놓고 그것도 하나의 예전과 달라진 전략이 아닐까라고 SK증권에서 이제 제시한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그죠. 의견도 같은 회사니까 뭐 같은 의견 주실까요? 예, 그렇죠. 일단 저희 증권사가 요즘에 레포트를 굉장히 잘 네. 내더라고요. 그래서 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SK증권 레포트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많이 과열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대다수의 수치를 보더라도 시장 자체가 과열된 부분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아예 모자르다라고 한다면 현금이 아예 없진 않으실 텐데 그래도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본에서 선고도 마무리가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란과 지금 불확실성 자체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부는 현금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어쨌든 코스피를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EPS가 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매도하고 시장 자체를 떠난다라는 관점은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비중 조절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금 확보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따라오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명확하게 느껴지거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027년도까지도 계속해서 물량 자체가 딸리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10% 올라갈 때 다른 유통주가 15%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다면 지금 이제 주식 자체를 배분을 할 때 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포트에서는 40% 내외로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나머지 기업들 나머지 포트 같은 경우는 현금도 좀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소비주라든지 그리고 저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은행주나 증권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연초부터 연말로 가면서 계속해서 강해지거든요. 아무래도 배당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 흐름이 좀 가파르게 나온 것 같아요. 증권주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뭐 지금 24시간 거래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저는 그게 참 싫은데 어찌됐건 간에 증권사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면 수익성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로 증권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번 주 지난주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은행주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전통적인 뭐 자사주 환원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는 뭐 감액 배당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부여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치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소비주나 가치주 같은 경우도 이미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많이 나온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부 정도는 편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하하 호님이 결국에 삼전 한익 사놓으면 된다는 소리다. 뭐 이렇게 의견 주셨고 뭐 투님인 것 같아요. 물려도 우량주에 물려야 탈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미장이 좋았는데 삼전이 왜 떨어졌냐. 스피카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오늘 시장의 출발에서 좀 강했던 그 부분은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좀 괜찮았고 소프트웨어도 좀 진정되는 흐름이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게다가 또 치킨을 드셨더라고요. 치킨을 치킨회도 젠슨왕. 그래요? 또 먹었대요? 네. 최태원 회장하고 회동을 했다. 이번에는 구구치킨인가? 한국식 치킨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네. 내가 너무 뉴스를 자세히. 구구치킨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깐부회동이었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거기서는 뭐 구구치킨이었다. 치킨을 참 좋아하시네. 어쨌든 그러니까 치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 좋게 이제 회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HBM4 이제 대해서 좀 긴밀하게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좀 받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좀 약해졌거든요. 명성님,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그 의견 유지하시는 거예요. 좀 힘이 좀 딸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방금 또 차장님 말씀해 주셨고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삼전 한익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말임 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네, 동의를 하는데 일단 근데 그게 조금은 지금은 약간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 요즘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제일 그 대표적인 이유를 하나만 꼽자면 전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예,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 자료 보여주시면 그 11월에 이제 변동성과 2월의 변동성을 비교했을 때 그 맨 앞에 있는 거는 항상 그 금리잖아요. 예, 그 이번에도 이제 케빈 워시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 여기서 뉴욕 증시가 변동성을 되게 크게 겪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좀 안정되는 그런 그림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상으로 보면 이거 정말 쉽게 안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이라는 건 증시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유동성과 펀더멘털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유동성이 사실은 어딘가에서는 조금 물론 지금 국내 증시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유동성이 어딘가는 좀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포인트가 계속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전망도 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상반기에는 아마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 쪽으로 지배적으로 좀 미국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금리가 조금 움직이지 않으면 네. 이제는 우리가 그 성장 이제 그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EPS 성장률은 M7이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래서 뭐 M7이 그러면 좋은 거고 다 좋은 거 아니야 하기에는 네.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구글도 뭐 100년짜리 채권?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들이 간밤에 계속 나왔던 네. 게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7단계짜리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면서 네. 이게 만기가 2066년인데 이게 뭐 100년짜리 채권도 거기 포함이 돼 네. 있다더라라는 걸 보면 뭐야 구글도 이 돈을 이렇게 조달해야 될 정도인가? 근데 뭐 물론 알파벳이 한다고 하니까 뭐 수요가 엄청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5대1이라면서요? 경쟁률이. 150억 달러 하려고 했는데 네. 1000억 달러 막 빌려준다고 하니까 이거를 더 늘린다고는 했는데 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또 XAI에다가 엔비디아의 칩을 임대용으로 대출해주기 위해서 아폴로라는 금융사가 중간에 또 끼어 들어간다. 이게 되게 우리가 조금 걱정하는 그 순환 출자 고리라든지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그 빚을 내서 하는 것들에 대한 사모신용 우려가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네. 계속 부담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반도체 칩 관련 업체들은 오히려 되게 안정적인 선택지가 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앞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라는 건데 이게 또 조금은 그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네. 요거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요거예요. 연초 이후에 계속 이렇게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올랐던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부담감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왜 금리 얘기를 길게 했느냐 여기 계속 가려면 계속 이제 금리가 조금 안정이 돼야 되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다우만 신고까지 지금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나 이런 거는 전혀 신고가를 못 가고 있거든요. 아직 가려면 한참 남았고 그런 의미에서 많이 갔던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그럼 다른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라는 움직임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씩 관측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EPS 상승세도 조금씩 주춤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PER이 10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전망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게 안정적인 선택지고 여전히 싸다라는 부분에 동감은 하지만 네. 근데 일단은 많이 올라온 거에 네.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또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반도체가 조금 다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은 아마 키옥시아 요 실적 발표라든지 조금 더 길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그때까지는 일단 반도체에 있어서는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어찌됐든 가장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온 와중에도 안정적인 선택지임에는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명성님이 금리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부분도 조금 짚고 가고 싶습니다. 자, 케빈 헤스, 네. 어젯밤에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지표 하락 예상해야 한다. 당황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인구 증가세 둔화함에 따라서 향후 몇 달간 미국의 고용수치 일자리 증가폭이 다소 낮게 나오더라도 AI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면 미국 경제 펀더멘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야 싶긴 했는데 지금 명성님이 금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각으로 수요일 밤인가요? 고용보고서가 네네네. 조금 늦게 미뤄져서 발표가 되는데 요거 캐비넷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백악관은 미리 요거 며칠 전에 받아본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고용지표 좀 안 좋게 나왔나 보다. 시장은 좀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 확률 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계속 발목을 잡는 게 네. 물가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서 결국에는 고용이 안 좋은 것도 알지만 근데 거기에서 물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리기가 좀 굉장히 난감한 그런 연준에게 되게 숙제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AI가 되게 역설적인 게 AI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용이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일자리가 뭐 대체가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그 AI에 투자할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 결론적으로는 어허. 소비자들의 돈인데 네. 그 소비자들의 돈이 나오지 않으면 네.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상승하는 거죠. 결국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가를 상승시키고 되게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발현이 된다면 네. 시장에서는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결론적으로는 상반기 안에는 대부분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상반기 안에는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다라는 점에서 뉴욕 증시가 좀 정체할 가능성. 그래서 다들 중소형주 보시고 그래서 다들 이머징으로 퍼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머징에서 대한민국 증시가 빛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대한민국 증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자, 하이닉스가 왜 빠졌을까? 이런 이유들 좀 힘에 붙였나? 이런 이유들을 찾고 있는 와중에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이슈는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구글 등 자국 빅테크의 반도체 면세를 추진한다. K반도체 투자 압박이 가중된다. 여기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AI 데이터 센터 확장 경쟁을 벌이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향후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뭐 이런 이슈가 요게 지금 오늘 오후 얼마 안 됐어요. 네. 바로 나온 이슈기는 하거든요. 요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나? 물론 이슈를 찾아보다 보니까 나오는 말이기는 한데 요것도 뭐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일단 뭐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만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뭐 반도체가 필요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량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받을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줬는데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한번 제 자료 보여주시면 요거 말씀드려볼게요. 보여주세요. 이거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신국 ETF에 대한 월별 순유출입 자료인데 네. 우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신흥국 ETF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동안 미국 쪽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M7 쪽에 투자를 했었던 자금들이 더 이상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이제 뭐 앵커님께서도 글로벌 시향맨께서도 네네.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2024년도 말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욕 많이 먹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한국이 우리 시장이 낫다라는 얘기했을 때 한국이 좋다. 2025년도에는 한국이 더 좋을 겁니다라는 네. 이야기했다가 많이 혼났거든요. 한때 그 얘기가 좀 그렇죠. 아팠던 때가 있었죠. 근데 극장 뭐 탈출 이런 작년에 거죠. 이제 갑자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맞아요. 붙으면서 많이 네. 올라왔고 정책적인 부분들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맞아요. 여전히 미국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자금 흐름을 보면 신흥국 쪽으로 분명히 자금이 들어오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M7을 필두로 한 성장주에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중소형주나 가치주 쪽으로 좀 옮겨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선진국 쪽에서는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오는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새벽에 그 미국 시황들을 정리하면서 글로벌 시황맨이잖아요. 월모브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뉴욕 증시가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밋밋. 네. 밋밋하다. 굉장히 밋밋해요. 근데 그 근거를 계속 제가 네. 생각을 해보자니 이제 금리라는 말씀을 좀 네네. 길게 드린 거고 네. 그래서 거기서는 뭔가 이제 국내 증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방금 보여주셨던 그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다들 자꾸 이제 미국 외에서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국내 증시가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와 생각들을 가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쉽게 말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유가 저는 되게 명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뭘로 보세요? 저는 AI라고 봐요. 네. AI의 본질은 미국이잖아요.
어쨌든 거기에서 LLM이 다 탄생했고 네네. 거기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려고 계속 이제 광물도 거기로 끌고 들어가고 자원도 끌고 네.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래서 투자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막 로봇이 막 되게 세상에 되게 큰 화제가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현대차도 있지만 되게 제가 듣기로는 일본을 많이 본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로봇이 그 시대의 중심이 되면 시대 정신이 되면 일본 증시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에 미국에서 AI가 주춤하고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로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거든요. 부족하다. 네. 네. 그게 없으니까 돈을 자꾸 더 많이 쓰려고 하고 그게 없으니까 지금 자꾸 지체되고 근데 돈을 많이 쓰는데 금리는 안 내려가니까 시장의 밸류에이션 더 줄 수 없고 그러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의 자금이 대한민국 증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러 들어왔다가 그렇군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또 다른 섹터도 발견을 하고 뭐 조선과 방산 이런 것도 발견을 하는 그 시기가 저는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10년을 보셨던 분들에겐 비현실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일어난 게 최근에 25년도와 26년도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근데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26년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트렌드 포스 쪽에서도 메모리 압도적으로 이제 우리 업체들 독주다, 제조사들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행사한다. 뭐 1분기 메모리 가격 4분기 대비해서 90% 상승. 뭐 이런 네. 자료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네. 다른 얘기 저는 여쭤보고 싶어서 현대차 얘기 오늘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네. 그룹주가 장 초반에 진짜 강력한 시세를 좀 내줬거든요. 현대차 오늘 좋은 이슈가 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물론 상승 마감했지만 0.84% 상승 48만 2천 원대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시세를 냈습니다. 현대차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네. 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네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았고 기관 매수는 좀 나왔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장 초반에는 로봇 쪽에 대한 밸류가 많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이다가 장 후반부에 결국엔 시장이 밀리니까 같이 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거죠? 아틀라스 그 영상 네, 공개? 아틀라스 네. 그 이렇게 백덤블링. 공중제비라고 네네. 하나요? 공중제비 영상이 또 한 번 돌면서 근데 그 영상은 사실 며칠 전부터 나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올라왔다. 로봇 쪽에 대한 밸류가 다시 한번 평가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전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시장 자체에 대한 ETF 물량도 좀 나온 거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빠른 순환매에 놓여 있는데 느끼실 거예요. 아마 시장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 느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금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력기기다라고 한다면 전력기기로 빠르게 넘어갔다가 제약바이오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그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ETF 자금들이 좀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아라고 한다면 자금이 물밀듯이 쓸려 나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현대차가 좀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현대차에 대해서 과연 로봇 밸류가 전부 다 반영이 됐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PR이 200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우리나라 로봇주들 가만 보시면 PR이 계산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밸류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전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일단 시가총액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은 맞습니다. 2026년도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현대차가 훨씬 더 많이 네. 올랐어요. 현재가 기준으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자리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 계속해서 하실 거면 한 번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그때를 끝물로 일단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요거 체크 6월 달에 IPO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약에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를 필두로 해서 로봇 모멘텀을 받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들을 제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로봇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대차에서 로봇으로 좀 넘어가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중국이 뛰어나다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로봇에 대해서 행정 서명을 했던 거, 행정 명령을 내렸던 것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중국과의 이런 대립 관계에서 좀 더 우월한 지위를 입지를 다지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우리 시장은 트럼프, 미국, 중국 이런 것들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기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을 규제했을 때 많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일단 뭐 48만 원인데 40만 원 선까지는 뭐 한 15% 정도, 14% 정도 하반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한 상태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대 오토에버도 장 초반 좋았다가 상승폭 조금 줄이면서 3%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 모비스도 0.3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로봇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급등하면서 마무리된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휴림 로봇이 그래도 5%대 상승을 했고 유진 로봇이 21%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또 로봇 관련주들이 어쨌든 시세를 좀 분출한 것들이 좀 눈에 띄긴 하는데 근데 진짜로 그 아틀라스 대단하던데 영상 보셨어요? 와 네, 진짜 맞습니다. 그게 막 계속 못하다가 갑자기 해내는 그 연출이 너무 멋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그동안에 어떤 실패했던 그런 그러니까요. 과정들도 다 보여주던데 뭔가 약간 되게 맞아요. 기특하던데. 로봇인데 약간 뭉클해지는 네. 뭔가 네. 약간 운동선수의 그런 성장 과정을 보는 그러니까요. 듯한 느낌도 마침 또 올림픽 기간인데 음.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긴 했는데 어쨌든 장 초반에 좀 시세를 내다가 조금은 약해진 로봇 관련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잠깐 시장 얘기 멈추고 우리 고기 냄새가 나잖아요. 네. 드셔야 됩니다. 아유, 좋아요 저는. 음. 네, 여기서 맨날 아침도 먹고 하시는구나. 아침도 하시고.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니까요. 좋네요. 요거 네. 한번 광고 드리고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한 번씩 드셔봐 주시면 저는 좀 나중에 먹을게요. 설명부터 드리고 경복궁 LA 갈비 3+1 최초 5만 원대 구성입니다. 총 8인분 구성이고요. 30년 전통 양념갈비 총 1.6kg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인분씩 총 4팩이라서 이게 이제 8인분인 거고 1인분에 그럼 얼마냐 계산을 해보니까 7,250원 꼴입니다. 국내산 양파 배로 만든 경복궁 특제 비법 양념이고 명절 가족 모임 주인공이 되는 특급 메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저는 가성비가 마음에 들었고요. 네, 경복궁 실제로 가서 먹으려면은 꽤 비싸거든요. 근데 가성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LA 갈비 없으면 약간 저는 좀 명절 기분 안 나고 하던. 그래요? LA 갈비 안 드세요, 잘? 드세요 명절에? 저는 저희 집은 좀 자주 먹어요. 저희도 많이 먹긴 합니다. 그쵸.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안 먹어요. LA 갈비를 네. 잘 안 드세요? 요것도 지역에 뭐 따라 드세요? 다른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부모님이 대구 분이시거든요. 저희는 육전 많이 먹습니다. 육전 먹고 그리고 그 경북 쪽에 특유의 그 밥이 있어요. 밥? 아세요? 경북의 밥? 그 이제 차례상에 올라가는 나물 있잖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희 집만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나물을 이렇게 다 비벼요. 근데 그 왜 차례상이나 제사상에는 빨강색이 없잖아요. 고춧가루나 고추장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간장이랑 탕국이랑 이렇게 간을 해가지고 맛있을 것 김가루 같아요. 넣고 음. 그냥 되게 하얀 담백하게. 밥으로, 네, 하얀 밥으로 비벼 먹거든요. 저는 그거를 엄청 좋아해요. 네. 제가 맛있을 것 듣기로는 같아요. 이게 경상도 지역의 안동 헛제사밥 뭐 이런 거에서 왔다고 하던데. 네. 약간 그 문어 올라가는 그거 문어? 아닌가? 문어? 제사상에 경상도 지역. 네, 문어도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저도 경상도인데 왜 하나도 모르겠죠? 죄송합니다. 저도 경상도인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서울인데 부모님이 경상도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 약간 문화는 네. 이렇게 네.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쨌든 저 어제도 이거 먹었고 오늘도 먹는데 저는 양념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어제부터 간이 좀 너무 세지도 않고
흰밥. 맞대요. 간장으로 비벼 먹지. 곰들의 밥? 어. 음. 다행이다. 어휴, 다행이다. 왜요? 잘못 증명돼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유. 다 맞는 말 하면 다행이다. 어휴. 오. 맞나 봐요. 어쨌든 여러분은 명절에 뭐 먹을 거, 네, 드실 거 좀 잘 준비해 놓으셨나요? 혹시 뭐 먹지 하시는 분들 요거 가격대도 괜찮으니까 경복궁 LA 갈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요거 우와 실물 영접 요거 하나씩 그러게요. 있으시죠? 제가 네. 살다 두쫑쿠를 하루에 2개를 먹는 날이 오다니. 제가 아침에 먹었거든요. 야, 이거 오늘 아침에 처음 드신 거예요? 두쫑쿠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이 그죠? 아니, 저 그래도 아직 두쫑쿠 먹을 나이예요. 또 트렌디한 명성님이 그러니까 두쫑쿠 5+1 선물 세트 최초 2만 원대 이거 구성입니다. 왜요? 드세요. 입이 막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오, 그거 아시네요. 이거 요새 두쫑쿠 립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오히려 그게 힙한 거. 그러면 그게 더 해보세요 좋은 두 분 다. 해보세요. 네, 요거 일단 저는 말씀부터 드리고 29,800원입니다. 100% 오리지널 두바이 쫀득 쿠키 6개가 들어있고요. 개당 4,966원꼴로 계산이 되네요. 요거 뭐 품절 대란이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요거 저희도 품절 됐어요. 아침에 명성님 드시고 네. 이거 품절 됐다고 아, 그러네요. 진짜요? 네, 품절 됐는데 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약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예약 받고 있거든요. 예약으로 이제 신청해 주시면 네, 저희가 빠르게 또 사실 보내드리겠습니다. 두쫑쿠 이거 개당 4,900원 돼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 10,000원 넘거든요. 이거 싸야 뭐 8,000~9,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진짜 어. 싼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4,900원. 반값이네.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네. 맛 어떠십니까? 맛있어요. 저도 두 번째 먹는 건데 첫 번째 먹어본 거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진짜 진심인데 좀 이거 먹고 깨끗하게 싶거든요. 먹혀지네요. 네. 먹고 싶은데 먹어봤는데 요거 먹고 싶은데 저는 진짜 요거 아껴뒀다가 우리 작가님 드리려고요. 우리 작가님이 오. 두쫑쿠 매니아예요. 아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품절이니까 지금 이미 2개 귀하니까. 드셨다는 소리가 있던데 밖에서. 누가? 네, 작가님이. 아 그래도 또 드려요. 우리 네. 작가님 두쫑쿠를 그렇게 찾아 헤매시는 우리 작가님께 드릴 거고 어쨌든 요거 사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팔고 저희 품절됐는데 예약 받고 있으니까 빠르게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네, 물 좀 드시고, 입가심 하시고, 네.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들 뭐가 있는지 한 분 한 분 좀 들어볼게요. 혹시, 명선님, 혹시, 네. 저는 일단 소비주가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오늘 백화점, 네. 소비 괜찮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항공주도 올라가고 이제 백화점주 올라가는 거야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이런 종목까지 올라가요. CJ E&M, 예,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까지. 종목까지라니요. 가지고 계신 분. 최근에 아니, 근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못 가서 아. 예, 와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던 이런 엔터주, 콘텐츠주 이쪽도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소비주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소외를 시켜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거든요. 오늘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신세계가 물론 상승폭을 약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6%대 마감이 됐고 신고가 썼죠. 맞아요. 네. 어제도 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사실 신세계보다 더 좋았던 건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롯데쇼핑은 거의 15% 올랐네요. 요건 좀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네. 이 소비주에 대해서 사실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신고가를 쓰면서 날아갈 줄은 몰랐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로 갔던 자금들이 우리 안 봤던 거 어딨지 하면서 이제 계속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소비주가 많이 좀 소외가 되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들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네. KB증권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였을 때 다음 연도에 나타나는 경제에 영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작년에 워낙에 화랑이었잖아요. 그러다 작년 보니까 후반부터.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연도라는 건 올해죠. 올해의 GDP 성장률에 상당히 높은 관계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금리라든지 뭐 소비 양극화라든지 요즘 K자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백화점이라든지 호텔 같은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이런 얘기가 직접적으로 좀 표현이 됐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애매하게 우리가 좀
뒀던 그런 업종 있잖아요. 네. 오.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아서 선택하기엔 지금 아쉽고 지금 AI 반도체 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에 보자라고 했던 섹터가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어쩌면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반도체가 조금 피로감을 느낀다, 주도주가 조금 피로감을 느끼는 빈도가 잦아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소외주들 중에서 경기와 관련된 민감한 그런 섹터에서 어쩌면 흐름이 꽤 추세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 페노션 같은 종목들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HMM의 주가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시는 것도 올해 시장을 이겨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요게 이제 종목 순환매가 일어난다. 음. 보면서 저 PBR 쪽으로 몰리나 뭐 이런 맞아요. 분석들도 좀 나오던데 차장님 해주실 네. 말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방금 전에 말씀 네. 잘 해주셨고요. 네. 일단 뭐 지금 CJ 대한통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쪽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대한통운 한번 오늘- 보시면은 뭐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네요. 오늘 CJ 야. 대한통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됐고요. 이게 뭐 언제부터 이렇게 간 거예요? 우와.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거든요. 지난 4일부터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소비 유통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 뭐 택배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운이 어쨌든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그것도 있죠. 주 7일 배송? 예, 그것도 있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뭐 밤에 야간에 24시간 약간 편의점처럼도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돌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신세계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물론 소비 유통도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건설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죠. 뭐 GS 건설이 5% 정도 올라왔고요. 우리가 지금 대우건설이라든지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대건설만 원전 쪽으로 엮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가 좀 붙어줬을 때 주가가 올라갈 만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건설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주택을 짓고요. 뭐 건설 경기가 뭐 작년까지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고원가에 대한 매출들을 전부 다 떨궈내고 원재료가 너무 비싸다. 그죠. 올해부터는 이제 매출이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건설주들이 짓는다라는 거죠. 건설주들이 굉장히 예민한 게 이게 정책적인 부분과 뭐 사회적인 부분들까지 전부 다 고려가 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한번 나오게 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아예 안 봤었던 섹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도 그렇고 그쵸. 소비 유통도 그렇고 맞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컨텐츠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예전에 저 자리에서 앵커님 자리에서 네.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 한번 했다가 그때도 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요. 혼난 거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제가 소심해가지고 여러분 하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큰 모니터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기 다 해주시는 보여요, 말씀이 다 보여. 너무 잘 보여. 잘 그래서 보이죠. 이렇게 약간 콕콕 바뀔 때가 있어요. 맞아. 맞아요. 저는 요즘 잠 못 자요. 그래요. 못 어떡해. 주무세요? 진짜로. 왜요? 여러분 왜? 고백합니다. 제가 요즘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열심히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내러티브가 좀 붙어주는 저평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빠르게 수익이 나고 싶거나 내가 시장에 그런 시류에 편승을 하고 싶다라면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들을 그쵸. 하는 게 맞는데 네네. 근데 그거는 맞아요. 맞죠. 사실 맞습니다. 맞아요. 주가라는 것이 어쨌든 인기 투표와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붙어줘야 되고 그런 종목을 아예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가 시장이 그렇죠. 좋다라고 하는데 내 종목은 왜 이렇지 이런 괴리감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저는 결국에 주식 투자라는 가장 큰 목적은 재미가 아니라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당연하죠. 그렇기 근데 수익이 때문에 나야 재미도 있어. 근데 맞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빠른 종목 매매하시더라도 수익이 나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중요한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좀 늦게 올라가더라도 수익이 나면 그때는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만 보시면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시죠? 미증시만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오늘 중국 일본 상해- 증시도 좋았어요. 네, 오늘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아서 우리나라 좀 맞아요. 아쉬운데 네. 이게 지금 중국 증시거든요. 아, 여기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상해 이제- 종합인가요? 네, 상해 종합이에요? 상해 종합입니다. 네. 중국의 상해 종합인데 네. 이게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중국 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가 안 좋았다가 좋아진 지가 이제 꽤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신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중국의 업황 자체나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저는 저점대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안 봤던 쪽 같은 경우도 그 매매는 아니고 투자의 관점으로는 좀 보실만한 것 같습니다. 매매는 아니고 투자. 예, 좀 보유하시는 어. 관점으로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명성님이 네. 이런 종목도 가나 약간 이렇게 말씀해 네네.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못 오르던 것까지 가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좋게 말하면 이제 순환한다. 그럼 다시 대형주로 갔다가 이제 좀 저평가된 거 뭐지? PBR 저 PBR주 뭐지? 뭐 이렇게 도는 건 정말 이상적인 좋죠. 관점인데 네. 소위 조금 부정적으로 보자면 끝물인가? 뭐 이런 관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요 관점에서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까요? 네, 뭐 제가 조금 더 첨언하실 게 글로벌 있다면. 시장님께서 네. 좀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핵심만 말씀드리면 AI가 돈을 벌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고민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금 주도주가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더 이상 지수가 못 가는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갈 때를 찾고 네. 찾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런 그쵸. 생각. 그러면은 이게 둘 중에 하나죠. 네. 이 주도주 반도체라는 게 여기서 끝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는 거다. 네. 혹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잠깐 가는 거다. 음.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이 반도체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이제 다른 섹터로 이제 조금씩 관심을 보일만 했던 그런 일부 과열이 있었고 단기 과열이 좀 있었고 근데 다시 말해서 이제 반도체가 못 가게 된 배경을 찾자면 그 단기 과열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좀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구간에서 이제 금리도 좀 못 올라가고 이런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2월 초에 어떤 변동성이 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빠지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게 사실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진짜 쉽게 말해서 박살이 나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예. 그래서 뭐 간밤에 오라클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이거 차트 길게 보시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진짜 약간 좀 안타까워서 오른 정도예요. 예. 근데 그에 비하면 같은 AI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하드웨어 반도체 쪽은 이 정도면 전혀 밀리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가 무슨 조정이고 밀린 그쵸, 거냐. 그쵸.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강세장에서 이 정도의 변동성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게 그래서 계속 이 캐펙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정당화가 되고 납득이 된다면 최근에 오히려 그 캐펙스 때문에 구글과 아마존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잘 못 가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까놓고 말해서 구글 걱정할 일은 없잖아요. 네. 걱정할 일은 그렇죠. 없지만 시장에서는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이제 조정을 좀 유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구글이 왜 이 정도까지 돈을 많이 쓰는 걸까?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안 쓰겠다는 걸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계속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그런 발전 방향성을 계속 얘기를 해준다면 저는 그러면 다시 주도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는 지수의 레벨이 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에 맞춰서 그게 올려놓은 지수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을 또 끌고 올라가는 또 선순환이 발생하겠죠.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그게 좀 더 옳은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간종목만 얘기를 하냐라고 아까 또 해주신 분 있어요. 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못 간 종목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오늘 소부장 쪽도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반도체 투톱 대비해서 소부장의 충격이 사실은 더 컸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쪽은 차장님? 네. 네, 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큼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급을 가져갈 만한 선택지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소부장도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좀 가파르게 들어왔었던 자금들이 오늘 ETF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 대한 실망 매물도 좀 나온 것 같고요. 마이크론 쪽에 대한 이런 물량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소부장이 좀 낙폭이 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맞아요. 이게 끝물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짚어 보면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소외되어 있었던 기업들이거든요. 오. 결국엔 실적이 따라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네. 지금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따라붙는다면 주가 흐름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실적을 기반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말씀드리고 네. 우리가 소부장을 정말 많이 외쳐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외쳤었고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소부장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 70%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모든 수혜를 이 두 기업이 다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적으로 제가 앵커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장중에 삼성전자가 2% 올라가면 2%만 올라갈까? 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왜 무슨 그러냐면 뜻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 올라가게 되면 그걸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2%만으로는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아래 위로 변동이 그렇게 큰 예. 거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오는데 수급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지금 2022년도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투자 캐펙스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1,440억 달러에서 지금 2026년도에 6,020억 달러까지 올라온다. 거의 4배 정도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4배 이상 올라오는데 또 여기서 원전 같은 경우도 한 2배 정도 캐펙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반도체와 추가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밸류 체인들이죠. 원전, 데이터 센터, 뭐 태양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부장이 지금 밀린 것은 저는 오히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매수의 관점이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그것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원익 IPS 10%대 이상 뭐 이렇게 이제 빠지다 보니까 물론 뭐 올라올 때도 신나게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막 한 번에 10% 이렇게 빼면 와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될 만한 시점인가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해서 소부장의 충격이 오늘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보겠고요. 자 시장 포인트 혹시 말씀 못하신 부분 이 부분 좀 짚고 싶다.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래서 뭐 네. 계속 반복되는 얘기기는 한데 뭐 시장에서 채팅창에서도 이런 얘기 하세요. 안 오른 종목을 찾기가 더 힘들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야 이런 종목도 올라요 수준으로 우리가 그동안 AI 로봇 혹은 뭐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에 조금 몰려 있는 동안 조금 그동안 등한시했던 그런 섹터를 사실은 이제는 조금 담아야 사실은 진작에 좀 갖고 있었어야 하는 그런 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미국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AI. 미국장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거기서 막 필수 소비재 찾고 그리고 또 뭐 거기서 이제 다른 뭐 민감주 찾아서 해지를 하고 물론 미국장에 주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네. 있지만 저는 이제 미국장으로 AI 투자 많이 하시고 국내장에 사실 거기서는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소비 심리가 어떤지도 잘 모르고 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코카콜라 사람들이 얼마나 마시는지 뭐 치폴레 얼마나 가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지금 뭐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족 대이동이 지금 시작이 됐고 지금 뭐 기차 다 매진됐고 그다음에 그게 뭐 자연스럽게 항공 쪽으로도 가는 거고 이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반도체로 인해서 5천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렸던 그런 눈이 있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대한민국이 또 잘하고 있는 그런 쪽은 어딜까 이런 거를 계속 조금 눈여겨 보시면 충분히 이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오늘 퓨리오사 관련주? 네, 오늘 퓨리오사 AI 관련주도 상당히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요. 요게 이제 창투사 관련주. 네, 하고 뭐 좀 엮여 있긴 DSC 한데. 인베스트먼트 네. 같은 경우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뭐 이슈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우리나라 퓨리오사 AI의 NPU를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NPU. 그렇죠. 이제 CPU, GPU, 뭐 NPU 이렇게 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AI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정 부분은 GPU를 사용을 하고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NPU를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퓨리오사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나왔는데 뭐 며칠 전에는 남북 경협주가 갑자기 변동성을 보였고요.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시장이 약간 고점 징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업종들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고점 징후라는 말은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다만 현금 비중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금 네. 비중은 한 20-30%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이 나온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뭐를 매수할까? 저는 일단 반도체거든요.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모든 게 다 폭락한다면 저는 반도체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반도체 투톱. 네, 어떠세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 뭐 조정이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폭락이 나온다고 네. 한다면 그거는 이제 정말로 이제 반도체를 못 담으셨던 분들에게는 진짜 마지막 기회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음. 반도체가 여전히 메인이라고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전 금융주 같은 경우도 지금 KB금융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 오늘도 잘 갔죠? 근데 이제 네. PBR이 1배 수준이거든요. 이게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오버슈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와 금융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저는 테마성이 좀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백화점 유통 뭐 오늘만 잘 간 건 아니고 최근에 좀 올라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항공주 잘 가고 일부 또 면세 관련된 것들도 잘 가고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중국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화장품주 좀 잘 갔던 것도 그렇고 춘절 이슈도 좀 보고 있는 걸까요,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춘절. 좀 쉴 때. 네, 그렇죠. 그래서 소비주랑 이제 연관이 되는 것 네. 같기도 하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서부 T&D, 뭐 GSP&L 이런 호텔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고, 뭐 자산주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 그렇죠. 전 자산주의 관점도 있다고 네. 보는데, 근데 어쨌든 국내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뭐 최근에 모르겠어요.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조금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한일령이라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제가 찾아본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인바운드 추이가 확실히 조금씩 좀 격차가 좀 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요거 차트 보여주시면 되게 미세하기는 해요. 되게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게 최근 들어서 조금 다시 이렇게 위쪽을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인들이 춘절 연휴가 이제 다음 주인가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 것들까지 연계해서 보신다면 이게 사실 중국 소비주라는 말을 요즘에는 잘 안 쓰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 많이들 쓸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계속 열어주는 것 같아서 이쪽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14일부터 네. 21일이니까 거의 그러니까 2주네요. 뭐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네, 시작이 되는 거네요. 고택수를 어떻게 뭐 우리 장 또 누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기서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해볼 시점인데 어떻게 시장이 뭐 매일 잘 가요. 어떻게 매일 그죠. 급락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실 하는 얘기기도 해요. 오늘 장 좀 재미없다. 뭐 이렇게 느끼는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한데 이렇게 뭐
조금의 밋밋함, 음. 약간의 실망, 뭐 조정이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결국엔 올라가면 좋을 텐데 어쨌든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개인 매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출회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요 시점에서의 전략 한마디씩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네, 내일 나오시나요? 클로징? 저 내일 안 나옵니다. 내일은 내일 안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뭐 일단 다들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금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도 우리 시장이 못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올라온 건 맞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근데 또 두 기업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만약에 붕괴라는 표현은 그렇고 조정을 받으면 좀 무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전 현금은 그래도 20%에서 30%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해외 증시를 볼 때는 뭐 엔화의 강세 약세 여부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엔화가 약세로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크로적인 부분이라서 우리가 방송하는 현재 시점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나와서 또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시장은 저는 오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오늘 조정은 전 정상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성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네네. 뵈야 되는데. 네.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 이제 그 과열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시장이 과열됐다기보다 저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과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시다시피 변동성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2% 오른다? 그럼 그걸 4%, 5% 만들 수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고 싶고 매일매일 좀 손실이 나면 이러면은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 더 매크로적인 관점이나 좀 더 이렇게 넓게 봤을 때 어쩌면 이런 정도의 변동성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일매일 수익을 내거나 매일매일 그 테마주와 변동성을 따라잡을 자신이 없다면 지금은 일단 조금 기다리는 게 가장 베스트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명성님 함께했고요. SK증권 이재규 PB차장, 이재규 차장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장열 본부장님 어디 가셨냐 하는 분들 많은데 저희 이제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갈 예정이거든요. 이경민 대신증권 리서치 부장 모시고 여의도의 분위기 또 시장 이야기, 금융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볼 예정이고 그 후에 오늘 김장열 본부장님 또 개인 방송 예정돼 있으니까 쭉 이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징 벨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